네, 월초가 되니까 미국 경제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인지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에 미국의 5월 구인 건수 나왔습니다. 814만 건, 전달보다 예상치보다도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고용시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도 5월 구인 건수 수치 전에 발표된 이제 4월달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수치들이 그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근 미국 고용시장은 냉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고용이 둔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졸트 구인 건수 결과보다는 이번 주 5일 밤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는 18만 명 전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월이 27만 2천 명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상당폭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옮겨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주목하는 부분들이 전월보다 낮아진 수치를 가지고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전월에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발표됐을 때 사실 3월, 4월 수치가 모두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발표될 때도 5월 수치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되는 18만 명 전후를 포함한 최근 3개월 평균이 20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항상 10만 명 초반에 근접을 해야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레벨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6만 명, 13만 명 레벨 정도 들어오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현재로서는 16만 명에서 23만 명 수준 정도까지 부합을 한다고 하면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선결 조건으로서 고용 지표는 부합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FMC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이 생각하는 9월이 아니라 7월달 인하될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번 주 6월 고용보고서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비농업 고용 5월 수치가 하향 조정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자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6월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체 시그널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수치만 놓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를 운운하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결 조건이 부합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형성됐던 국면이 총 4국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모두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조업이 이축 국면에 들어간 부분들은 거기에 부합하는 시그널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시그널을 보신다고 하면 쌈의 법칙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거 연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쌈이 만든 지표인데 미국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5월달 기준으로 이 수치가 0.37%인데요. 이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근 3개월 평균의 실업률과 최근 1년 동안 나타난 실업률의 최저값을 비교를 했을 때 임계치 0.5%포인트를 상회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0.37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는 사실 둔화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것들을 경기 침체로 확대해서 하시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지표 둔화,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용, 제조업 둔화 추세도 확인이 되고 앞서 발표된 PC도 연준의 목표치에 좀 근접하는 모습이 파월 의장도 언급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경로 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올해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만연하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충족을 하고 있고 6월 FMC 사실 5월 소비자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이 기자회견을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소비자 물가를 공식적인 표명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5월 소비자 물가가 과거 대비 물가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좀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22 연례 포럼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 진입했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발언들의 시그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5월 PC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객가가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발표되는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PC 역시 전월과 동일한 전철을 밟아갈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을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튀는 모습이 이제 6월 물가를 통해서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제가 5월 소비자 물가 세부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예상외로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하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아마 6월 물가에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물가가 올해 7월 FMC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주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여전히 2회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작 시점은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7월 FOMC 관전 포인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되는 물가, 고용 지표들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에 수렴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여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견고한 경제 상황을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는 거가 지금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6월 물가 그리고 6월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7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9월달 FMC를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많은 언급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 앞으로의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되돌림이 있었지만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내렸다고 해도 4.4%대로 높아져 있는데 국채 금리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에 영향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 유세 기간 동안에 이 트럼프가 부각될 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전철에서 벗어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너무 아직 이 전당대회도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생각들을 좀 하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키에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의미가 각 대선 후보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당 강력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트럼프가 당선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아지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금융 가격들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분명히 감세 정책을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 미국 대선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을 어느 당이 가지고 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레드 웨이브를 달성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감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장기 금리들이 튀어오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너무 앞서서 성급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거의 뭐 1,400원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달러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자주 확인되고 있지만, 저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그리고 약 150억 달러 규모로 지금 국제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QT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은 사실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수급 요인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노이즈를 배제한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7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발표되는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6월 PC,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4% 언더로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또 원화 약세라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화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선 노이즈를 배제하면 미국의 국채금리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4% 언더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후보별로 섹터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곧 대선 레이스 본격화되면 이렇게 두 후보의 지지도 변화에 따라서 섹터별 변동성도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미국 대선 TV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 바이든 엇갈린 주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일단 TV 토론회 평가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게 67%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45%로 바이든이 소폭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너무 치우친 결과를 예상하는 건 좀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소매업, 자동차, 방위, 항공,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첨단 IT 산업, 금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소매업은 어차피 감세 정책을 꺼내들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좀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방위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력 강화를 트럼프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석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이제 그 채굴과 관련된 니구스를 확대하는데 규제를 좀 완화하는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인프라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조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집권 3년차와 4년차 정도 돼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보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데 더 앞장서고 있고요.
또 의약품이 확대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의약품 가격의 자유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AI 반도체가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IT의 이상 그리고 중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형식적인 규제를 도입할 여지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융개혁법을 완화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매업, 자동차, 방위항공,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 IT 산업, 금융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수혜 업종들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그 새벽에 S&P 500 5,500선 돌파했습니다. 테슬라까지 반등하면서 다시 M7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주가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과거 8개분기 정도 지속된 걸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 3분기 때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유지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AI 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AI 발전 단계가 약 인공지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 강인공지능까지 가려고 하면 연평균 AI 산업이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나스닥, 매그니피센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전까지 M7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의 상승 국면은 내년 3분기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AI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거고 다만 그동안엔 AI를 위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옮기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의견도 설득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판매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었지만 생성형 AI를 지금 현재 판매하거나 이제 앞으로 판매할 디바이스에 모두 적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관련된 장비나 부품 업체들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반도체가 전년 대비 뭐 상반기에 52% 증가하면서 수출 이끌고 있는데요. 5일에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확실히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대선 전까지는 국내 업종도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5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됐는데 매출액이 72조 7천억 원, 전년과 비교했을 때 21%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 전년 비교했을 때 1115%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이전에 엔비디아향 HBM3 컬 테스트가 완료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때 삼성전자 주도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 역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2,900을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익성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도 기대를 해보자. 코스피 역시도 2,900선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뭐 최근에 비만약과 같은 이런 바이오 쪽 흐름이 좋은데 금리 인하 단행된다면 바이오주에 더 긍정적인 환경 조성된다고 봐야 될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분류된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내 헬스케어 산업, 특히 미국 내에서는 지금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바이오주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또 우려도 있는데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저는 앞으로 미국 대선 이전까지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오버슈팅이 나타난다고 하면 5,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하는 그 추세를 염두에 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여전히 계속 가지고 하시는 전략들이 유효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 4분기가 되면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투자 시점은 미국 대선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하반기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전까지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보고 4분기에는 대선 결과를 두고 이런 쉬어갈 여지도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